야구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1993년 5월호 5월 이야기 오늘도 한번 나눠볼 생각인데요. 저는 원우씨입니다. 저는 조크나입니다. 조시프님 오늘도 30년 전 이야기 저 네. 사실 요새 이 코너 너무 재밌거든요. 1993년 5월호 뭐 물론 딱 정확하게 5월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오늘도 추팔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오늘은 이슈를 갖고 와주셨어요? 1993년 5월의 이야기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았다. 그래요? 소소하게. 기대된다. 좀 읽어드리면 네. 5월 9일에는 열린음악회가 처음으로 전파를 탑니다. 진짜요? 1993년 5월 9일에 이야. KBS에서 열린음악회가 시작을 했고요. 그 한 30년 된 방송이군요. 그렇죠. 와. 이제 올해 그러니까 30주년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행사 한번 하시겠죠? 그렇네. 열린음악회는 지금도 일요일 저녁이면 KBS에서 볼 수 있는 네. 아주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인데 그렇네요. 한 분야에서 10년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근데 30년은 이제 은퇴할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송사였으면 이제 진작에 없어졌을 텐데 네.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게 KBS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 저도 네, 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연령대가 고르게 시청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네. 장수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거고 이제 또 5월 29일에는 네. 1993년 5월 29일에 대검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네, 대검찰청이. 네. 이게 이제 슬롯머신 사건 수사 결과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오. 그래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요. 사과 성명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네.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 이래 네. 뭐 몇 개의 정치 경제 스캔들 중에 손꼽히는 스캔들이에요. 뭐였지? 저 몰라요. 슬롯머신 사건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빠찡코 업계로부터 네네네.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뭐 육공화국의 어떤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씨나 와, 박철원 씨가 뭐 이름은 들어봤어요. 김영삼의 라이벌이다 뭐 네네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게 홍준표고요. 그렇구나. 홍준표 검사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가 모래시계죠. 아하.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그 정덕진 정덕일 형제라고 네. 그 우리나라 그 슬롯머신 업계의 음. 대부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관계 네. 그리고 뭐 검사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맺었었고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이제 슬롯머신을 호텔 지하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뭐 무슨 서울에 있는 호텔들의 대부분의 슬롯머신 업장을 요 정덕진 정덕일 씨가 갖고 있었고 운영을 했다. 그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정치 자금을 쓰고 그래서 이걸 뭐 더 넣어주고 근데 사실 정덕진 정덕일 형제는 상당 부분 배신감도 느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쪽에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히려 그죠. 지금 정권 초기인데. 네, 정권 초기에 척결을 당하죠. 근데 실제 내막은 어떻던 거예요? 정말로 그랬던 정황이 있나요? 네, 그런 정황으로 허허. 그려지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대전지검 고검장인가 뭐 그런 분들도 다 옷을 벗고요. 와, 그러니까 그 슬롯모션 업자들한테 정말 돈을 받고. 정말 이때 정덕진 정덕일 씨가 돈이 막 몇백억이에요. 90년대 네. 200억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조단위. 조단위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돈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요걸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헤아려질 수 있는 대형 스캔들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뭐 바다 이야기라든지 네. 뭐 거의 그 급에. 그죠? 그거보다 더 크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정관계가 이렇게 많이 연루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구나.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엄청난 사건이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거는 네. 탁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네.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해요. 또 탁구도 좋아하세요? 제가 실제로 제일 잘하는 게 탁구입니다. 제일 뭐 좋아하는 건 야구지만 제일 잘하는 건 탁구다. 야구는 제가 어제도 투수를 하고 왔는데 네, 어떻게 되셨어요? 어제라는 게 4월 13일. 네. 지금 4월 14일 녹음 중이니까. 네. 4월 13일 승수를 하나 채우셨나요? 승수 패전 투수였고요. 네. 개같이 패배. 네, 정말 개같이 패배했습니다. 1이닝 던지고 16실점을 했으니까 아니, 그게 방어율이 한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농구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6실점이요? 이게 근데 16실점을 하는 동안 마운드에 세워준 건 그 팀의 신뢰 아닌가요?
팀에 그러니까 믿음을 받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여기 선발 투수 선발됐다는 거잖아. 선발 투수였는데 네. 그래서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이거 아. 벌투라고 아시나요? 약간 벌투 느낌이었고 앞으로 계속 투수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마운드는 참 외로운 곳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사회인 야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nyway, 네. 그래서 탁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네. 이때가 1993년인데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에 음. 탁구 선수 누구 아세요? 탁구 선수 하면 전 지난번에 유승민 얘기하셨고 네. 유남규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여자 선수는 현정화 네. 뭐 다죠 그게. 그렇죠. 뭐 유남규, 유승민, 김택수, 김택수, 뭐 현정, 자오즈민, 안재영. 근데 안재영, 자오즈민은 사실 80년대 선수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좀 보기 어려웠고. 네네. 그 정도예요. 딱 정말 쥐어짜도. 아니 그 선수들이 가장 대단한 기록을 남겼던 황금 세대고요. 네. 그때 우리나라 탁구가 꽤 강했습니다.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종화 선수가 여자 단식 우승을 해요. 물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이 대단하지만 이걸 굳이 호우 시절에서 할 정도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 금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현정화 이후에 여자 탁구 선수 중에 세계 선수권 대회 정상에선 논 차이니즈가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30년 동안.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다 중국인들이 계속 우승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뭐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네. 그리고 현정화 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탁구 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세계 탁구 선수 명예의 전당. 대단한 선수군요. 왜 명예의 전당이 어렵냐면 우리나라 유남규 선수도 뭐 금메달 땄었고 유승민도 탁구 금메달 땄으면 명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쉽잖아요. 쉽지만 근데 이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게 굉장히 조건이 빡빡해요. 금메달이 올림픽이랑 세계 선수권에서 5개가 있어야 돼요. 5개나요? 세계 선수권이든 올림픽이든 다 총망라해서. 군대가 5번 면제돼야 되는 거네요. 대단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현정화 선수가 있습니다. 이야. 커리어를 좀 보면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여자 복식 금메달. 양영자 씨랑 커플을 이루었었고 1987년에 뉴델리 세계 선수권 여자 복식. 이때도 아마 양영자 씨일 거예요. 1989년에 도르트문트 혼합 복식. 1991년에 지바 남북 단일팀에서 이제 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코리아라는 영화가 맞아요. 만들어졌던 그 이분희 씨랑 함께 했었던 그때 이제 금메달. 그리고 93년에 드디어 단식에서 예테보리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요. 이때가 TV가 각 집에 한 대이던 1가구 1TV 시절인데 29인치가 진짜 큰 거예요. 맞아. 20인치, 24인치 막 이런 거는 큰 아남 이런 데서 만들어졌던 TV인데 아남. 90년대 그때에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 가족들끼리 막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응원을 했거든요. 요게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손안의 세상 이제 모바일 OTT도 좋지만 TV든 라디오든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막 같이 응원하던 요 시기가 점점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 현정화 씨가 우승을 하죠. 중국 선수를 꺾고. 야, 난리 났었겠다. 정말 이게 막 그 화질도 별로 좋지 않은 TV를 저는 그걸 보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탁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초딩 좋구나. 그때 현정화 씨의 우승은 그 시절에도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사실 대진운도 좀 있었던 게 현정화 씨의 그 결승전 상대가 중국에서 정말 잘했던 선수를 같은 중국인인데 이기고 올라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덩야핑? 덩야핑 모르시죠? 덩야핑이라는 사람이 그 세계 탁구 역사상에서 이제 한 여자 탁구에서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녹색 테이블의 마녀입니다. 정말 착달만한 사람인데 녹테마. 근데 정말 단단하고 마치 요새 좀 탁구 보시면 중국 선수들이랑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선수 잘 치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랑 치는 거 보면 무슨 벽이랑 치는 것 같아요. 모든 공을 다 받아치는 리시브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벽을 느꼈던 게 저는 덩야핑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덩야핑은 도저히 못 이긴다. 근데 그 덩야핑을 중국 선수가 이겨준 거예요. 북산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겨주면서 결승에서 현정화가 이 선수를 잡죠. 대진운이 좀 또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진운이지만 사실 그래도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예테보리 선수권 대회에서 그렇게 현정화 씨가 우승을 하고 현정화 씨는 이듬해에 이제 화려하게 은퇴를 하게 되죠. 현정화 씨가 은퇴를 꽤 이른 단계에 하셨군요. 지금은 운동 선수들이 이제 관리도 많이 받아서 오래 좀 하시는데 한 40
40까지도 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40까지도. 근데 현정화 씨가 꽤 이른 은퇴를 했었죠. 94년이면 그러게요. 그때는 막 32, 3이면 은퇴하던 시기였고. 그렇구나. 근데 더 재밌는 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2022년인가 21년에 네. 현정화 씨가 현역 선수랑 한번 이벤트로 다시 게임을 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현무 씨가 뭐 진행하는 건데 예능이었나요? 예능인데 네네네.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몸을 만들어서 지금의 현역이나 젊은 선수들이랑 네. 승부를 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승부. 진지하게 승부.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정화 씨가 서효원이라고. 서효원 선수 저도 알아요. 서효원 선수 좀 얼굴이 예뻐서 아마 네, 원우 네. 씨가 알 텐데. 그렇겠네요. 그런 네. 홍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서효원 씨가 그래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네네. 수비형 선수예요. 음. 근데 현정화 씨는 이제 대표적인 공격형 네, 네. 그 탁구 선수인데 그때 못 만들어서 이겼어요. 야 50대의 현정화가. 대박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야. 그래서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현정화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는 선수 시절에도 수비형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간지가 좀 나죠. 네. 저는 멋지다. 그때 서효원 선수가 얼마나 좀 그랬을까, 민망했을까. 또 까마득한 선배니까 뭐 사실 예우를 해줬다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마이클 조던이랑 뭐 게임한 기분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정화 씨가 뭐 사실 음주운전으로 무리도 많았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뭐 흑역사도 있습니다만 네. 이때는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그렇지. 희망을 줬던 시간이다. 카타르시스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요렇게 막 우리 가족들이 같이 네. 보던 시절이 전 생각나고 맞아요. 요 1가구 1TV 시절에 네. 우리가 함께 응원하던 그 문화가 결국은 2002년에 그렇죠.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네. 악마가 되기를 맞아요. 주저하지 않았던 맞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가끔씩 저는 이제 뭐 TV 없어지는 집들 많잖아요. 그쵸. 요새는 뭐 네. 굳이 뭐 TV 있어야 되나? 네. 근데 저는 TV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예능이든 뭐든 네. 보면서 깔깔거릴 수 있는 이 시간? 이건 뭐 핸드폰이나 PC 모니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세대를 아우르는 그 행복이 네.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얘기하면 전 이건 일종의 제사 문화 같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조상이 와서 이 밥을 먹는 게 네. 초점이 아니라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제사의 전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사회적 연대.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TV가 네. 그런 역할을 개인화되는 개인주의의 세상 속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전 재밌는 게 한때는 TV가 또 되게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가족들끼리 TV 보느라고 서로 얘기를 안 한다. 단절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또 이게 시간이 여기서 더 단절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TV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우리를 묶어주는 유대 그게 될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한 세대의 어떤 기능은 네. 그 세대가 함께 적응하고 있었던 무엇이든 간에 맞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억의 힘인 거고 문화의 향유인 거죠. 이거 날카롭다. 네. 이런 또 우리가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좋습니다. TV 보면서 필승 네. 코리아나 부르시죠. 좋습니다. 아주 단란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993년 5월호 1편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